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동트는 우리 역사의 마지막 시간인 여러 나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수업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복습하는 문제 두 가지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단군 신화가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군 신화 기억나죠? 환인이랑 환웅, 그리고 곰, 호랑이 등 이런 등장인물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단군 신화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단군 신화가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의 결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환웅 부족은 하늘을 믿고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주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을 믿는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주 집단이 환웅 부족이었어. 그러면은 곰 부족은 곰을 믿는 토템 신앙. 우리 토템이 뭔지 또 배웠었죠? 토템 신앙. 토테미즘 할 때 그 토템, 동물을 믿는 토템 신앙. 원래 있었던 토속 신앙. 여기 있었던 이런 부족들이 결합을 했다. 하늘을 믿는 이런 부족과 토템 신앙을 가진 여기 원래 있던 부족이 결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팔족법에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죠? 네, 거기에 생명 존중,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사회는 생명을 존중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그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는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복식으로 갚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때는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였어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워볼 것들에 대한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두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고조선 이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우리 고조선이 그렇게 멸망하고 나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들이 한반도에 등장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등장한 여러 나라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의 정치 특성과 풍습을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러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정치적인 특성과 풍습 등을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기억하면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 지도 다 보이시죠? 여기 맨 위쪽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여기 남한, 진안, 변한 이렇게 삼한이 있습니다. 삼한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그냥 삼한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다 각각 엄청나게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들이 다 다를 것 같죠? 여기는 험난한 산맥이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굉장히 토지가 비옥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지리적인 특성들을 봤을 때도 이 각각의 나라들의 풍속과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다르겠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반도
9년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 각각의 정치적인 특성들과 풍습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연맹왕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게요. 우선 여기 연맹왕국은 족장이 다스리는 여러 소국들이 하나의 맹주국을 중심으로 연맹체를 구성하고 연맹의 대표 왕을 선출하는 형태의 국가 발전 단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여러 소국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맹을 하나의 중심이 되는 맹주국을 만들어서 이 맹주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맹체를 이루는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한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연맹왕국 이후에 고대 국가가 등장해요. 이거는 고대 국가, 이거는 우리가 그 삼국에 들어가면은 다음 시간부터 배울 삼국에 들어가면은 고대 국가로 발전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연맹왕국에 대해서 연맹왕국으로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우선 이건 지울게요. 자, 여기 이렇게 왕이 중심이 돼서 이런 소국들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이 왕이 굉장히 왕권이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이 각각에 있는 이 족장들이 다스리는 땅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는 뭐 1, 2, 3, 4 이렇게 나눠서 여기 각각의 땅을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왕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국가는 아니었다라는 게 연맹왕국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한 성장한 부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여는 우리 아까 전에 그 지도에서도 봤었죠. 부여는 수나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 평야지대라는 게 사실 이 국가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평야지대면 아무래도 뭐 농사를 짓기도 훨씬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야지대가 정말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는 말했듯이 이렇게 평야지대를 바탕으로 농사를 지었고 또 목축도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 중심으로 발달을 했으며 말, 주옥, 모피 등을 수출하면서 그렇게 경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관리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 관리들은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부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가, 우가, 저가, 부가는 다 각각 가축의 이름을 딴 건데 여기 이 한자들이 다 마, 우, 구, 가, 아, 구, 저, 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마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말, 마자, 그리고 소, 우자, 그리고 돼지, 그 다음에 개, 구입니다. 이렇게 말과 소, 돼지, 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관리의 이름에 넣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때는 이런 가축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런 관리들의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름에 뭐 이런 말, 소, 돼지, 개 이런 걸 붙으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는 가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가축의 이름으로 관리의 이름을 짓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들은 사출도라는 곳을 다스렸어요. 아까 전에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왕이 중심이 있고 사출도들을 이렇게 다스렸으며 이 사람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각 족장들이 모여서 왕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로 모여서 왕을 선출했고 또 여기에서는 독특한 게 흉년이 발생하잖아요. 흉년은 뭔지 다들 아시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했는데 이 해에 농사가 망했다.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망했다라고 하면 왕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이때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우선 왕이 죽으면 많은 뼈묻거리와 많은 물건들과 또 사람들을 순장했습니다. 순장이 어떤 건지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자면 순장은 왕이 죽으면은 이렇게 뭐 신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신하들도 있고 그리고 껴안거리도 금은보화 같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금은보화와 신하들을 소중한 이런 것들을 왕과 함께 껴묻었습니다. 다 이렇게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믿었구나. 왜냐면 그 나중에 그 죽은 이후의 사회에서도 이렇게 왕이니까 뭐 돈 같은 것도 많이 있어야 될 테고 다른 사람들도 신하들을 많이 부려야 할 테니까 이런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껴먹거리를 했다, 순장을 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렵사회의 전통을 통해서 12월에 제천행사라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개최했어요. 이 영고라는 제천행사는 하늘을 숭배하고 그거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천행사였습니다. 이때는 그 영고를 개최하면은 정말 그냥 그 나라 전체가 엄청 큰 축제를 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그 전에 있던 범죄자들을 뭐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여는 소를 죽여서 그 굽 아시죠? 이렇게 뭐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굽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에. 그러면 굽으로 점을 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의 팔조법과 비슷한 4가지 사조목의 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부여는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입으로 위축이 됩니다. 중국의 선비족의 침입으로 위축이 되고 5세기 말에는 고구려에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부여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부여는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 다음으로 출현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고조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된 그런 출현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이 다 부여의 후예를 제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여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서 고구려의 건국 세력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백제의 건국 세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여는 고조선 다음으로 등장한 우리 두 번째 그런 국가이면서 또 고구려와 백제 건국 세력의 그 조상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부여의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면 물건의 12배,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모두 죽였다. 투기는 더욱 증오해서 죽인 후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 썩게 한다. 친정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나 말을 바쳐야 한다. 라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의 팔조법과 부여법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우리 여기에서 노동력을 중시했다. 우리 그 팔조법에서도 노동력을 중시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노동력을 중시했으며 사유재산과 계급이 존재했다. 그리고 여기도 부여자의 정절을 강조한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는 아까 앞서 말했듯이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몽이 건국을 했습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압록강의 지류인 훈장강 유역에 졸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졸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아까 전에 지도를 보셔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고구려가 있던 곳은 굉장히 산이 많은 그런 산악지대였어요. 그래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량이 넉넉하지 못했겠죠. 산악지대니까 뭔가 농경이나 목축 같은 게 쉽지 않아서 식량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부여와 다른 점이죠. 그리고 건국 초기부터 주변 소국을 정복했어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자급자족, 그렇게 자기들이 식량을 넉넉하게 생산을 못하니까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 이유가 평야지대로의 진출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평야가 있으면은 생산 활동이 조금 더 쉽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부여에서 말했듯이 농경과 목축 등이 다 평야지대에서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평야지대로의 진출을 위해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압록강 가에 국내성으로 천도한 뒤 오부연맹, 이렇게 5개의 부의 연맹을 토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자, 그리고 고구려에도 관리가 있었을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라는 그 관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들이 모여서 중대한 범죄자를 처리하는 제가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혼인풍습으로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시조 주몽과 그 주몽의 어머니 유아 부인을 조상신으로 숭배하기도 했고 10월에는 제천행사로 동맹을 개최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은 여기 이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하던 걸 이렇게 캡처해서 올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서옥제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인체 주변에 작은 별채를 지어서 생활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 여자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작은 별채를 짓는 거예요. 서옥이라고 하는 작은 별채를 지어서 여기 남자가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살면서 일 같은 것들도 도맡아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지내다가 아이가 여기 결혼을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일정 연령이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다시 남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종의 대릴사회제와 같은 그런 혼인 풍습이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이때는 노동력을 정말 중시했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여자의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한 뒤에 아이가 장성하고 나서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고구려와 부여에 대한 중국의 상반된 기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 두 개 다 고구려에 대한 거랑 부여에 대한 건데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그 기록물에 남아있던 기록입니다. 우선 고구려에 대해서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다. 평야지대가 없다라는 거였죠. 넓은 평야지대가 없으면 사막지대였다라고 아까 전에 말했었죠. 그래서 좋은 전지가 없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다.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이걸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고구려인들을 정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막 뭐 성품이 흉악하고 급하다, 무력질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구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여에 대한 기록을 보면 부여는 사람들의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하고 뭐 후덕해 다른 나라들을 무력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엄청나게 상반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 이 고구려와 부여 두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나 상반된 기록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선 부여는 중국과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우호적인 관계였으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한 거겠죠? 하지만 반면 고구려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산악지대를 넘어서 평야지대를 찾기 위해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평야지대로 진출하기 위하여 한 군영과 항쟁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조선이 그렇게 끝이 나고 나서 고조선의 멸망 이후 한 군영이 이렇게 여기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소국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으니까 그 공격을 하는 도중에 한 군영과도 계속해서 항쟁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한 군영과 계속 항쟁하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구려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뭐 친한 친구나 친한 나라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잘 기록을 하지만 뭐 우리랑 뭐 맨날 싸우고 뭐 그렇게 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옥저와 동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 나라는 동해안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경제생활이 윤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뭐 바닷가도 있고 평야도 있고 해서 경제생활이 굉장히 윤택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이쪽으로 동쪽으로 굉장히 변방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때는 뭐 중국 같은 그런 데서 오는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던 거죠. 여기 동쪽에 이렇게 굉장히 변방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선진 문화가 오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어요. 그리고 또 고구려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고구려의 옆에 있었는데 고구려가 그 소국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여기 옥저와 동해도 계속해서 고구려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왕이 없었으며 음락마다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존재했어요. 우선 왕이 없었다라는 게 그 연맹 왕국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과 그렇게 매치가 되죠. 아무래도 이렇게 중간에 왕이라는 존재가 없이 그냥 그 음락마다 뭐 읍군, 삼로 이렇게 불리는 군장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맹 왕국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옥저에는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매장 풍습으로는 가족 공동 무덤이 존재했습니다. 민며느리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민며느리제는 아까 전에 고구려에서 사옥제 기억나시죠? 사옥제와 거의 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며느리제는 우선 남자의 집에 아까 사옥제와 반대라고 했으니까 남자의 집에 여자가 그렇게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서 살 때 여자가 굉장히 어릴 때 그 집안끼리 그렇게 혼인을 약속하고 그 여자들을 이렇게 남자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남자의 집에 데리고 가서 그 같이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그 여자가 그 예비 며느리가 크고 나면은 다시 집으로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일정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고구려와 반대로 여자가 그렇게 남자의 집에 가서 사는 그런 풍습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 풍습으로 가족 공동 무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선 뭔가 그 가족들이 다 죽잖아요. 죽고 나면은 대충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약간 이렇게 좀 모아놔요. 뼈들 뭐 그런 것들 우선 모아두고 나중에 이것들이 뭐 아빠가 죽고 뭐 엄마가 죽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모아뒀던 것들을 나중에 한 가족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모으는 가족 공동 무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해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해는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방직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로는 단궁이라고 하는 이 나무로 만든 궁이거든요. 그냥 나무 화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단궁이라고 불리는 활, 그리고 과하마가 뭐냐면 여기 이건 조랑말 사진인데 이렇게 약간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말, 그리고 단어피는 이렇게 바다표범 그런 것들의 이런 것들의 가죽 등이 유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동해는 아무래도 해안 지방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산물로는 단궁, 과마, 단어피 등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시족사회의 전통으로 조계혼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조계혼이 어떤 건지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조계혼은 그냥 이 시족사회에서 우리 시족이 아닌 다른 시족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뭐 결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조계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그거를 배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책화는 그 뭔가 화를 입으면 이걸 책한다. 화를 입으면 이걸 책한다. 뭔가 다른 부족이 이렇게 침범을 해서 화를 입으면 그거를 책하는 그런 배상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0월의 제천 행사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혼인 풍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혼인 풍속. 자, 우선 여기에는 옥저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옥저의 민며느리제. 여자가 어른이 되면 뭐 친정으로 되돌려보낸다, 뭐 돈을 주고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민며느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작은 별채를 짓고 뭐 서옥이라 한다. 이것을 통해서 고구려의 혼인 풍속인 서옥제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옥저의 민며느리제와 고구려의 서옥제에 대한 두 가지 기록입니다. 이거는 서로 정반대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같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같다고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노동력이 귀했던 시절에 옛날에는 노동력이 귀했다라는 걸 우리가 말했죠. 노동력이 귀했을 때 혼인으로 인해 신부 집안에 발생하는 노동력 손실을 신랑 측에서 어느 정도 보상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돈으로 그걸 지불하는 그런 거고, 여기는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신라 측에서 보상을 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에 거기 설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또 여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크게 다시 적어줄게요. 여기에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어요. 부여와 고구려에는 형사취수제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이 죽었다고 해서 형수를 어떻게 자기가 취하는 그런 게 조금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또 재산, 그 결혼을 해서 형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노동력이 그렇게 다른 집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취수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대의 혼인 풍속들은 얼핏 보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사회 경제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런 혼인 풍습들을 통해서 이 당시의 사회가 어땠는지, 이 당시의 사회 경제상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씩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조선 유민의 남하로 머와 토착 문화가 결합했습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고조선 유민들이 남하에서 여기에 원래 있던 토착 문화와 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회가 발전을 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철기 문화와 토착 문화가 더해지면은 사회가 조금 더 발전을 했을 테니까요. 그냥 토착 문화가 있을 때보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자 사만이라는 이 나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만 중에 마한이 가장 강력해서 목지국, 이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인 마한의 소국이에요. 이 목지국은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서 사만 전체를 주도했습니다. 자, 그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사만이 있었죠. 여기에서 마한이 가장 강력해서 여기에 마한 소국 중에 하나인 목지국 지배자가 이 사만 전체를 주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지읍차 등으로 불리는 정치적 지배자가 있었고, 또 제사장으로는 천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독특하게 신성지역이라고 불리는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 지배자가 따로 있고 제사장도 따로 있고 신성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재정분리 사회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독특한 건 이 소도의 존재인데요. 만약에 범죄자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다가 여기 소도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이 신성지역을 소도를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솥대라는 건데,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이게 새 모형이잖아요. 새는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신성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마 사만의 이 신성지역인 수도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저 사만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면, 자, 사만은 철기 문화, 아까 전에 그렇게 말했듯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내려온 고구려 유인민들로 인해서 철기 문화에 기반을 둔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방금 말했듯이 고조선 유인과 여기 원래 있었던 그런 토착 세력들이 합쳐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5월에는 수린날, 저희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천 행사로 수린날이 있었고, 또 10월에는 계절제, 이거는 거지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10월에 계절제를 이렇게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환에는 이렇게 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걸 화폐로 이용하기도 했고 낭랑과 외로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했듯이 설비 문화의 발달로 사만 사회가 그렇게 변화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탐구학습에 대해서 탐구학습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자료 1 보면은 뭐 고조선 유인 남화에 대한 글이에요. 그러면 자료 1에 나타난 고조선의 정치적 변동이 한강 이남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론해보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 준왕이 뭐 왕을 칭하다가 뭐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 뭐 한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만에게 왕위를 뺏긴 준왕 그리고 우거왕과 정치적인 갈등을 빚은 역계경. 여기 보면 우거왕과 그렇게 뭐 문제가 있었다. 그 간언을 쓰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을 빚은 역계경은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한강 이남 지역으로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도 고조선 멸망 후에 많은 유인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닌 선진적인 철기 문화와 한강 이남의 토착 문화가 결합하면서 사회의 발전이 촉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이 촉진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마한, 변한, 진한 등의 연맹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료 1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만 사회의 성격을 말해보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정치적 지배자와 별도로 제사상인 천군이 존재했고 정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신성한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음을 통해 사만이 재정 분리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라고 해서 이렇게 재정 일치였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그것과 반대로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지 않는, 고조선이 이렇게 일치했다면 우리가 아니라 사만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하는 사람, 천군을 두어서 뭐 이렇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막 뭐 벼릅이 있는데 소도라고 한다. 뭐 여기는 도망하여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때는 천군과 소도라는 그런 독특한 것이 있었던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러분이 열심히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성평가로 2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나타난 나라들은 우리 방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거는 그냥 부여에서 고구려 하고 뭐 옥저, 동해 하고 이렇게 삼한,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순서에 따라서 한 건데 그냥 아마 이렇게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가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나라의 특징 같은 것도 조금씩 지리적인 특성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 삼한은 뭐였죠? 마한, 진한, 병한. 이렇게 마한, 진한, 병한 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어요. 마한, 진한, 병한 이걸 합쳐서 우리는 사만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만이
재정분리 사회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방금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였죠? 천군과 소도의 존재.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 그러니까 하물며 범죄자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성지역인 소도의 존재를 통해서 사만이 재정분리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이렇게 여러 나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 멸망 후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나타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국과 가야의 성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초반에 선생님이 고대 국가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삼국은 고대 국가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을 배우면서 고대 국가의 특징, 고대 국가로 성장한 삼국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또 하지만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가야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삼국과 가야의 성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